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예, 6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2023년 올해 절반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올 6월부터는 달라지는 게 많죠. 코로나19로 몸의 일부처럼 지내고 있던 마스크 착용이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동네 약국, 의원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은 유지가 되는데요. 백신 접종도 무료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형 병원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또 오늘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시작이 되죠. 정부가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피해자들에게는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또 강원도의 이름이 바뀌어요. 628년 만에 바뀌는 거라고 하죠. 오는 11일부터인데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어서 출범합니다.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간다고 합니다. 특히나 관심 갖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는 28일부터입니다. 한국식 만 나이가 통일됩니다. 이 나이 계산 어떻게 하려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신 다음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면 됩니다. 많은 것들의 변화는 6월입니다. 변화는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가치들은 오래도록 지켜지는 쪽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전남도 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찰 결과가 나오면서 전남 지역 대안 마련도 시급해졌는데요. 잠시 후에 전남도 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희준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는 이번 주 주제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의 노래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제철소 앞에서 막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한국노총이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전 5시 30분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벌여온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경찰봉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은 사다리차를 이용해 김 사무처장이 농성 중이던 막루에 다가섰고 김 사무처장이 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노조의 강경 진압 주장에 대해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지만 진압 경찰관들도 김 사무처장이 휘두른 파이프 등에 맞아 어깨와 손 등을 다쳤다며 김 사무처장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경 진압 조치와 관련해 경찰은 농성 막루가 추락 위험이 있었고 주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강제 진압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농성을 진행해온 김 사무처장은 지난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여왔는데요. 앞서 지난 30일에는 경찰이 농성장 에어매트 설치 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 예, 어제 새벽에 진행된 경찰의 강경 진압 조치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 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와의 최저임금제 협의 중단을 또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새벽 경찰의 강경 진압이 진행되자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종중실천국회의원단과 공동으로 포스코 하청노조 고공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 남용 및 폭력 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노총의 최저임금 협의위원회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농성장에서 체포된 김준영 사무처장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으로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 사무처장을 제외한 8명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어제 공동성명에서 경찰의 진압이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하고 김 사무처장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계가 필요 없음을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폭력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히고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양제철소와 지역사회 갈등에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노동 행위까지 불거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 광양 지역의 산업 평화 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남도가 도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제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사태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네, 전남도가 지난 3월 말부터 2개월간 의회를 포함한 도 74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 50여 명이 적발되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도민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 결과 도 소속 공무원 50여 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상품권이나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지갑과 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들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첨부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공무원들 중 일부는 도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두유나 샴푸, 또 캡슐 커피, 휴대용 청소기 등 70여 개 품목 310만 원 상당을 사들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의 이번 감사에 앞서서 일부 공무원들의 도 예산 사적 사용에 대한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전남도청 매점이 이 창구 역할로 활용된다는 언론 보도가 목포 MBC에서 나왔었죠.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허위 보도를 하면서 또 반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전남도 일부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사적 유용 과정에서 전남도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이 도청 매점이 창구로 활용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도청 공무원 노조는 해당 보도가 가짜 뉴스라며 내용을 보도한 목포 MBC를 대상으로 비난 현수막을 붙이는 등 노조 차원의 반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김영록 지사의 사과문까지 발표되자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대도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속지 않은 마음으로 매점 운영권 양도를 적극 검토하고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도 초기 과도한 언론 대응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전남도 공무원의 사무관리비 횡령과 관련해 전남도는 횡령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6명은 전남경찰청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 200만 원 미만 처분 대상자 14명은 징계 요구, 나머지 30여 명은 훈계 조치하고 사무관리비 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서는 주의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이잖아요. 세금인데 금액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할 텐데 사적 유용한 것은 엄중한 처분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 지역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규정하는 경사도 관련 조례 개정을 두고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순천시 의회에서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 경사지 관련 조례 개정 시도를 두고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 개발 경사지를 규정하는 조례는 지자체마다 그 규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해당 조례는 지역의 개발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건축업자나 환경단체,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현재 관련 조례는 경사도 22도 미만의 토지에만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순천시 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당 규정을 평균 경사지라는 개념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얻지 못하고 조례 개정이 유보됐는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이번 조례안 개정 유보와 관련해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 평균 경사지 22도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22도 이상의 가파른 토지에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을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이 유보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번 조례안 개정 관련해서 시 집행부나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도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면서요? 네, 순천시 의회의 경사지 개발 평균 경사도 조례 개정에 대해 순천시 집행부는
평균 경사도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23도, 24도의 경사면이 있는 토지에도 개발 행위가 가능해짐으로써 옹벽 설치 등 구조물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또 난개발이 무리하게 진행될 경우도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환경운동연합도 순천시의 경사도 관련 조례 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개발이나 환경 보존이 윈윈할 수 있는 기준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공론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시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 유보 조치에 대해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건리는 언론을 통해 해당 조례안 개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 집약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등 수기를 하기로 했고 의결을 다음 회차로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도내 지자체 중 현재 평균 경사도로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광양시와 고흥군, 곡성군 등 3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찰단의 시찰 결과 브리핑이 어제 있었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의 설계와 설비를 확인하는 선에서 시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농림수산상은 시찰에 앞서서 대놓고 오염수 조사와 함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해지를 요구한다고도 했죠.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올 여름에 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클 걸로 예상되는 아무래도 전남 지역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대응 방안도 시급해졌어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신이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나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브리핑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번 사찰을 통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액종 제거 설비, 예. 그다음에 방송 설비, 중앙 감시 제어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보다는 보다 정밀한 판단에 의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사찰 결과를 최종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번 사찰은 일본에서 보여준 것만 보고 사료 채취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부당한 그런 부실한 사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의 보여주기식 시찰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론조사를 최근에 실시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4%가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우리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64%, 또 오염수 방류 시에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72%의 응답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이번에 시찰단의 보고 내용은 결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어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측의 대응 상당히 좀 시급해졌고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전남도의회 연결했으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본회의에서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의문 채택한 게 마지막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 이후에 뭐가 또 있었습니까? 네, 그 경우 이후에도 지금 많은 반대 서명운동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이요? 예. 우리 전남도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발표 이후에 사실은 총 5번의 촉구 건의안과 성명 발표를 통해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등을 통해서 대일본 강경 대책을
해주라 이렇게 정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 또한 오늘 그 정례 372회 정례가 개회됐습니다만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당장 방류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생업에 타격을 입게 되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후쿠시마 혹시 방류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과 또 더불어서 농업재해대책법이라는 거 있거든요. 예. 농업재해대책법에 원자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도 해외로 이렇게 포함시켜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방류가 된 것은 아니어서 질문드리기 조금 뭐합니다만 혹시나 만약에 방류가 됐을 때 아무래도 전남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피해가 만약에 발생할 것도 이렇게 혹시 예측하고 계신 측정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국민들의 식문화를 보면 수산물은 우리 식단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20년도 기준입니다만 1인당 연 68.4kg 정도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양은 우리나라 주식인 쌀 소비량을 초월할 정도 그런 양입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 수산물 생산량은 199만 톤으로 전국 59%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민 수도 3만 5천 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또한 전국 양식어장의 65%, 섬의 65%, 어항의 49%, 해안산의 45%, 어선의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클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3년에 발생한 원전 오염수 누출 때에도 수산물 소비 침체를 겪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국내 전통시장에서는 40% 정도 그 소비가 둔화됐었고 대형마트라든지 도매시장에서도 20% 정도의 소비 감소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겨우 그 회복수를 되찾은 것 같은 이런 그 시간이 됐는데 또 악몽 같은 또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은 이전의 일시적인 방출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수산업계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방류에 실질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인근 지자체도 있거든요. 전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라남도도 지금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역시 해양수산부 대응 계획에 따라서 전담 조직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예. 방류 전, 중, 후 단계별 그 대응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수산물 안정성 강화 대책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도내 생산 및 거래 이전 단계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 방사능 조사는 기계가 2대였었는데 이번 추경에 2대를 추가 확보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서 그 결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일본의 요구가 있었잖아요. 예. 풀어준다고 했을 때에 대한 대비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전남 자체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지금 2013년 이후에 그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만약에 방류를 하게 된다면 그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서 확대해서 그 방사능 조사를 해서 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긴밀한 협조가 참 중요해 보이는 이 시점입니다. 긴밀하고 또 첨예하게 또 논의를 또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전라남도 하면 전국의 가장 큰 수산도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설을 통해서 많은 수산물을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는데 방류 자체를 막아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그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방류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인식을 했을 때 방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강력히 저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하게 되면 오늘 우리 도의에서 통과시켰던 대로 어민들의 그 생존권 보장, 어촌의 어떤 그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우리 어민들을 설득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신희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세계로 날아오르는 한국 발레의 중심. 강수진 예술감독이 이끄는 국립발레단 지젤이 처음으로 여수를 찾아옵니다. 180여 년간 전 세계에서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낭만 발레의 정수 지젤. 6월 9일과 10일 시스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 국립발레단 지젤 여수 공연. 이 행사는 최고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금호 석유화학그룹 협찬입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배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정신없이 바쁘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시간만 이렇게 빨리 가는 건가요? 뭐 모두의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5월 뭐 하느라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죠? 누리호 때는 그 현장 연결을 이제 했었구나.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요일 날 발사 안 한 게 제 탓입니까? 아니죠. 뭐 그래도 목요일 날 뭐 발사가 됐고 네. 어느 정도 성공적인 발사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 또 다행이죠. 현장에서 전해주신 덕에 또 많은 분들께서 생생하게 또 현장을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5월달에 바빴던 건 이하포 특집 때문이었습니다. 이하포 특집, 그거 잘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원래 8월달에 방송 예정인데 네. 살짝 한두 달 정도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전라남도 동부지역 본부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논의 끝에 도에서는 어쨌든 도의회로 조직 개편안을 넘겼습니다. 네. 어제 브리핑 시간에 뭐 큰 틀에서 짚어드렸는데 좀 세세하게 뜯어보죠. 어떤 부서가 현재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동부청사가 1국 6과 체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154명인데 예. 이거를 좀 확대해서 3국, 1관, 12과 320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제 동부청사 개편안이 주된 골자거든요. 2배가 늘었네요, 인력은. 그렇죠. 그래서 동부지역 본부장도 2급 직제로 이제 승인을 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실국을 총괄하고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 본부장이 결정을 내리게 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현재에서 일을 발빠르게 처리를 하겠다. 뭐 어떻게 보면은 동부청사를 확대하고 그만큼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별로 좀 뜯어서 보자고 하면 일자리 투자 유치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여수사건 지원단이랑 민원행정 담당관 이렇게 3국 1관 12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각각의 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일자리 투자 유치국 같은 경우는 본청 일자리 경제본부를 좀 옮겨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 투자 유치과, 중소기업 벤처과 이렇게 3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화융성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화산업 관련된 부서, 그래서 문화예술과, 문화자원과 이런
과들이 오게 돼 있고 예. 환경산림국도 그냥 생각하시는 환경과 산림국이 옮겨왔다.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산림휴양과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순사건 지원단이랑 민원행정담당관 이렇게 있는데 민원행정담당관 같은 경우는 기존 동부지역본부 운영지원과가 이제 이렇게 행정 담당관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서에서는 정책, 홍보, 민원 처리 같은 것들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네. 한번 재논의를 거쳤어요. 그쵸. 최초의 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확장이 됐다라는 게 뭐 도에서의 뭐 설명인데 이것저것 막 뜯어가지고 나누고 이래서 뭐 이름을 바꾸고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건 뭐가 바뀐 거예요? 처음 논의와. 일단은 문화융성국이 원래 문화산림휴양국이었거든요. 문화산림휴양이요. 문화와 산림과 휴양이 이제 섞인 부서인 거죠. 환경산림국으로 바뀐 이건 또 바뀌기 전에.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번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전에는 원래 문화산림휴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광문화체육국이 원래 있었는데 여기서 문화를 떼고 산림과 합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관광문화체육국은 관광인재체육국으로 바뀌고 또 그 문화가 빠진 자리에는 또 인재가 붙어요. 조합하느라 이게 보통 힘드셨던 게 아니었겠어요. 네. 그다음에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는 원래 환경관리국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말들이 많았잖아요. 문화산림휴양을 붙여놓고 그렇죠. 또 관광인재체육국 또 이렇게 해놓고 이러다 말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크게 이 두 가지를 수정을 봐서 문화융성국 그다음에 환경산림국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근데 도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전해드린 바도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뭐 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준 모양새다라고 서부 지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당장 뭐 전남도 의회 안에서도 서부권 의원들과 동부권 의원들 간에 미묘한 지금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조직 개편안 가지고 동부권, 서부권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반발하고 있어요.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다 개편안에 불만이에요. 대해서 다 불만이에요. 서로 불만이에요. 너무 근데 많이 주는 거 아니냐고 불만이고 너무 적게 이게 온다고 뭐냐 이런 불만이고. 그렇죠. 이런 예. 입장도 있고 일단 동부권의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면 예. 사실상 부서 쪼개기다. 음. 그리고 동부권에 관련된 부서가 없다. 예. 그다음에 부서를 그냥 늘리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이기 때문에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조직 개편안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오히려 그리고 동부권의 소외론을 확산시키는 개편안이다. 이런 좀 비판들이 좀 많았는데요. 사실 동부권역이라고 하면 여수, 순천, 광양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있잖아요. 네. 전남 180만 인구 중에 한 절반이 이 동부권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단지 생산 실적으로 보면 89%거든요. 동부권이. 그렇게 되면 또 그리고 또 이번에 정원박람회 그다음에 여수 세계 선박람회 하고 이쪽으로 관광 인프라도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이 산단 관련 부서 그다음에 문화 관련 부서가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거든요. 동부권에서는. 근데 개편안이 막상 윤곽이 드러나고 발표된 걸 보니까 관련 부서가 너무 없다는 거죠. 여기는 광양제철소 그다음에 여수 국가산단 그다음에 국가정원 이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또 이번에 광양만권 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네. 새로 투자하는 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석유화학이랑 철강 외에도 동화단지도 그렇고 그쵸. 뭐, 예. 포스코 2차 전지, 수소 뭐 이런 것들을 포스코는 당장 4조 원을 넘게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런 신성장 관련된 부서들이 좀 와야 되는데 이게 아예 빠져버리니까 관련이 너무 적은 부서만 왔다. 이게 이제 동부권이 반발하는 큰 이유로 보시면 되고요. 네. 서부권에서도 그렇다고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무슨 이야기들 하십니까? 서부권은 기본적으로 동부권에 비해서 좀 낙후된 지역이라는 생각이 짙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그래서 무한 남학으로 전남도청이 이전을 했지만 사실상 그 이전 효과는 미미했다. 뭐 이제 뭐 목표 인구가 15만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한 6만 7만 뭐 이 정도 되는 인구밖에 아직 오지를 못했고 예. 아직 이렇게 낙후된 것에 벗어나서 발전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다가 또 동부본부를 키워주면서
이제 인력을 빼가면 음. 서부는 더 경제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더 위축이 될 것이다. 그쵸. 아하. 이 안 그래도 동부권에 비해 서부권이 좀 낙후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이 서부권은 오히려 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반발하는 게 이제 서부권의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6월에 통과가 돼야 7월이 당장 개청이잖아요. 뭐 일단 서로 부담스러운 지금 시점이 됐어요. 그쵸.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건 전남 도청이 아닐까 싶은데 네. 뭐 일단 뭐 통과될 거라고 보는 것 같긴 해요. 내부적으로는. 지금의 조직 개편안을요. 예, 근데 사실상 이제 6월 달에 이제 의회 회기 때 이게 결정이 되고 전남도는 7월에 그러면 통과되면 후속 인사를 이제 또 단행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뭐 서부도 반발하고 있고 동부권 같은 경우는 반발이 더 심한 상황이잖아요. 도의원들도 다 이제 반발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있어서 맞아요. 사실 논의 과정에 있어서 좀 난항이 예상된다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지역 사회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이대로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아니면 한 번 더 재논의를 거쳤으면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인 거예요? 시민들도 그렇죠. 사실 기대를 했을 거고 네. 그동안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산업단지가 있고 문화가 있고 이런 부서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좀 더 재검토 과정을 거치던가 논의 과정을 좀 거치던가 해야지 사실 이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정말 도지사가 그냥 공약을 지키기 위한 고생 맞추기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도. 지금까지는. 네네. 알겠습니다. 지켜볼 6월 달에 가장 크게 또 좀 지켜봐주셔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 취재기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민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런 뜻인데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노인들의 인권은 어떨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양원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폭행과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양원 관리 실태에 대한 민원이에요, 오늘? 네, 이 코로나19 이후 엔터미까지 노인 요양시설의 면회 금지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사건들이 더 심해졌는데요. 예. 이로 인해 요양원이 노인 학대에 온상이 된 듯한 오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만 봐도요. 단수 폭행에서부터 환자 중요 부위에 비닐봉지를 묶어놓은 사건, 또 환자 몸속에 기저귀를 넣어놓은 사건까지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지역 광양에서도 요양원의 노인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요. 네, 광양의 한 시립 요양원에서요. 요양보호사가 치매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의 얼굴과 상체 등을 6차례 때리고요. 이 대퇴부 골절상을 입혀서 경찰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이 노인은 대퇴부 골절과 피부 괴사 등 전체 14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노인 보호 전문기관 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가 명백하다는 판정이 나왔고요. 요양보호사도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도 이 요양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요양원 인구도 늘어나는데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TV에서도 보고 또 그런 면도 있고 우리 엄마도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조금 내가 안 보니까 미신적인 것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 거의 다 다른 사람들도 내 친구들도 그러고. 그 할머니들 갖다 맡기면 치매 있는 할머니들을 그렇게 두드러 패갖고 하죠. 밑으로 부르고 막 흔들어 부르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너무 심하더라고. 너나 나나 모두 그 자격증을 따갖고 들어가니까 그게 체계적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런 걸 어떻게 취해서 야무지게 해갖고 교육 좀 시켜갖고 해야지. 그래야지 노인 애들 믿고 맡기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노인만 많아질 건데. 우리 어머니도 거기다가 한 3년 6개월 막 거 계시는데 부모님 좀 잘 모시달라고 일단은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학대를 행위를 하면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사립이 하는 것도 그러지만은 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것은 공양인데 그것이 많이 잘못됐죠.
예, 말씀 주셨는데 이 사건 발생한 요양원이 광양시가 설립을 하고 위탁을 한 요양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전체 종사자들은요, 의무적으로 노인 학대 예방, 인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 또 지자체에서요, 상반기, 하반기 지도 점검을 하는데요. 문제 요양원 역시 이 모든 이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민들은 시가 위탁한 시설인 만큼 개인 용화용보다는 더욱 관리가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는 목소리입니다. 예. 현재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판정이 나온 만큼 행정 처분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문제 요양원을 설립하고 위탁을 맡긴 광양시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시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현재 광양시에서는요 경찰 수사 중에 있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할 계획인데요. 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 시설인 만큼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계획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유예순 팀장 인터뷰입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광양시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피해 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처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저희 시에서는 그 결과를 참고를 해서 법령에 맞게 행정처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체 시설 대상의 노인 인권 교육과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어르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노인의 복지를 위한 곳이 노인 인권 사각지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노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원의 교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노래와 뉴스 골라오셨습니까? 어제 아침 한바탕 소동을 빚은 서울시의 재난 문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6시 29분쯤에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게 알려지면서 서울시가 6시 41분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대피하라고 위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주택가에서는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안내 방송까지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22분 뒤인 7시 3분 행안부가 해당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항이었다. 시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라고 하면서 서울시의 경계 경보 발령을 정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7시 25분쯤에 서울시는 경계 경보를 해제한다 이런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6시 40분부터 7시 20분까지 뭐 서울시 행안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경계 경보, 오발령, 해제 이런 문자로 시민들은 말 그대로 불안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서울에 계신 가족분들 안 놀라셨대요? 아니 제가 주말 부부잖아요. 네. 아내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 6시 24분에 정확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고 계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원래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시간에 할 시간이 새벽에. 아니죠. 오빠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너무 방송에 지금 아내분의 그걸 다 아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걸 보고 다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어디를 어떻게 대피하라는 거냐, 뭐 진짜 이거 뭐 전쟁 나는 거냐, 뭐 글쎄요. 이게 참 서울시랑 행안부의 이후에 해명이 또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오발령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서울시, 근데 행안부는 오발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초반에 또 혼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행안부는 실제로 백령도에 내려졌던 경계 경보와 달리 서울시는 경계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시가 잘못 발송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서울시는 백령도에 내려진 경계 경보를 바탕으로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계 경보를 내리고 상황을 파악한 뒤에 발령을 해제를 한 것이다 라면서 과잉 대응일 수는 있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협력 대응이 전혀 뭐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앞서 이제 그 대피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또 그 뭐 민방위 같은 거 제가 다녀왔거든요. 민방위 다녀왔는데 거기 뭐 대피소 같은 교육을 네. 민방위 분들께는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일반 시민분들은 어디가 대피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데 대피하라니까 또 당황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는 분
직원이면 모르죠, 솔직히. 모르죠. 그러면.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문자 내용에 뭐 어떻게 대피를 하라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건지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서 더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스피커로 울린 사이렌 안내 방송도 방송이 웅얼웅얼거려서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지 하나도 몰랐다. 그리고 선거운동이나 과일 판매 트럭보다 훨씬 안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 친구도 뭐 옷이랑 뭐 보조 배터리를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그냥 잤대요. 갈 곳이 없어서. 네. 그리고 또 네이버 포털 또한 다운되면서 맞아요. 아 정말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어제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예. 그런 반면에 일본 정부가 같은 날 자국민들에게 보낸 경보 메시지에는 북 미사일 발사, 건물이나 지하로 대피, 피난 뭐 이런 핵심 정보가 담겨 전송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진도 워낙에 활발하게 발생했던 국가이기도 하고 이런 대응 체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 아무래도요. 또 아무래도 네. 이런 생각이 또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피소를 평소에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대피소를 찾으려면 안전 디딤돌 앱에서 검색해 볼 수 있고요. 안전 디딤돌. 앱, 네. 트래픽이 몰려 접속이 힘들 때에는 고층 건물에 있지 말고 지하철이나 대피, 뭐 지하 주차 공간으로 가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안전 디딤돌 앱을 보시면은 경계 경보와 공습 경보의 차이, 또 대피 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쏜 발사체는 비정상적으로 비행을 했어요. 네. 서해 먼 바다 해상에 낙하를 했고 로켓 연결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 우리나라 군이 일부 인양을 했고 나머지를 추적하고 네. 있다라는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어떤 노래 이 뉴스에 골라오셨어요? 김현우의 이별 택시 준비했는데요. 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가사가 너무 맴돌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건너편에 네가 서두르게 택시를 잡고 있어 익숙한 네 동네 외치고 있는 너 빨리 가고 싶니 우리 헤어진 날에 집으로 향하는 널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이야 내가 먼저 떠난다 택시 뒷창을 적시 빗물 사이로 널 봐야만 한다 마지막이라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어디가 나오죠 빗속을 네, 김현우의 이별 택시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네, 코로나가 국내에 유행한 지 3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오늘부터 엔데믹 시대가 됐습니다. 예.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그동안 남아있던 이 방역 조치 대부분이 자율 권고로 바뀌면서 사실상 의무가 해제가 된 거죠. 예. 의원급과 또 약국에서도 자율 착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는 병상수 3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7일이었는데 이제는 5일 그것도 권고로 바뀌었다는 의무가 거잖아요. 아니라 권고라는 거죠. 예. 격리 의무가 사실상 해제가 된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격리 통보가 아니라 양성 확인 통보만 받을 수 있게 되고요. 확진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다만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격리 여부와 또 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요. 격리 입원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된 만큼 정부는 각 사업장과 학교 등에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어떤 거 골라오셨어요? 기나긴 그 코로나 시대로부터 이제 오늘 기준으로 안녕하게 됐습니다. 조이의 안녕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외로운 날들이야 모두 다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Goodbye 영원히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이 슬퍼 늘 웃음 짓던 예전에 넌 어디에 있니 저 파란 하늘 눈부신 별들도 모두 다 너를 위하였잖니 더 이상 내 안에 그 일은 없던 일 그래서 아픈 기억 모두 버려야 할일 눈물 짓지 마 새로운 오늘을 맞이할 준비를 해봐 외로운 날들이야 모두 다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Goodbye 영원히 슬프게 내린 비는 꽃을 피우고 너의 눈물은 예쁜 사랑을 피울 거야 슬퍼하지 마 새로운 오늘을 맞이할 준비를 해봐 햇살 가득한 날들이여 안녕 긴장해서 날 깨워준 아침이여 안녕 너의 유리처럼 맑은 미소가 세상을 환히 웃음 짓게 할 거야 날아가도 돼 외로운 날들이야 모두 다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햇살 가득한 날들이여 안녕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